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여당 두 분, 야당 두 분, 4명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 요즘에 시국 강연을 전국 투어로 다니고 있는 정바사의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네, 민주당의 훈남 성치훈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네, 자기소개 매주 듣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특색 있는 자기소개, 훈남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주에 좀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끝났다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부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평가할 만한 게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딱 맞는 후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실제로 임명을 할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사 원칙이 야당과 잘 싸우는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실제 뭐 인사 검증이라든가 이게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소명도 안 됐고 근데 마지막에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 한 번도 역사상 본 적 없었던 그냥 중간에 주랭랑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이게 보게 되면 그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딱 맞는다. 예,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건 없는데 임명은 될 것 같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 문제 삼으면서 같이 나간 거거든요, 후보랑. 이건 핑계죠. 제가 보니까요, 그날 김행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가 거기를 일어나면 안 됐었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걸 좀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이제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제 빌미를 걸어가지고 일어납시다, 나갑시다, 갑시다 했죠. 갑시다. 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할 때 저는 후보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가더라도 자기는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 자리를 끝마치는 게 이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조차 자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거 아닐까? 이 사람에게 이런 부처를 아무리 작은 부처라고 하더라도 맡겨도 될까? 당연히 이런 걱정이 들죠.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도 정말 드라마틱한 엑시트의 장면을 연출을 하신 것 같고 참 국민들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좀 창피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가부 관련해서 지금 장관들의 기행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도망간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김현숙 장관은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한번 사단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그 후보 청문회 도중에 이석을 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사실상 무단 이탈을 한 거거든요. 군에서 무단 이탈을 하면은 당연히 이건 체포될 사안이고 공무원이 무단 이탈하면 직무유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분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실전법 위반 문제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 임명 과정에서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하여야 한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기고 청문회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 무단 이탈 상황에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후속적인 임명 자체가 무효 임명이 되면서 이것이 또 법적인 문제가 따라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걱정과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무단 이탈했다고 하면은 자질 문제지만은 의원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휩쓸려서 나갔다? 이건 본인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위원장이 전 최고 해주신 얘기.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하면 당연히 여당 야당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퇴장도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해냈다 속개됐다 하는 것이 국회 운영 방침인데 공직 후보자는 앉아 있어야죠. 본인이 사임을 하는 게 아니고 중도 사퇴라는 게 아니라면은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국민 앞에. 저는 그것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혹 해소도 하나도 안 됐겠지만은 이 기본적인 태도에서 저는 완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인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당에서 보는데도 비판을 세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험 공부는 하기 싫고 또 시험도 보기 싫은데 학점은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지 시험지를 내도 지금 장학금 주겠다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 참고 나간 거죠. 근데 저는 여당 위원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무리 방탄을 해주더라도 좀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되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들어보면 이 저녁
저녁 식사 시간 끝나고 그때부터 여당 의원들이 뭔가 나가려고 빌미를 찾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꼬투리가 잡혀서 이제 나간 거고 지금 여당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후 관계를 따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권인숙 위원장이 먼저 중립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나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좀 그러면은 권인숙 위원장의 그 발언도 또 선후 관계를 따져야죠. 김행 장관 후보자가 뭐 기업 관련된 거는 기업의 내부 문서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제출 안 하고 가족 관계된 것도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제출 안 하고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게 무슨 뭐 공직자 재산 신고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권인숙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근데 저는 그 중립성에 벗어난 발언도 물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자리를 이석하는 것 저희 몇 달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힘 출신 행안위원장 장제원 의원이 네. 그 이석하는 허락을 받지 않고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지금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호통을 쳤을지 이건 아예 국무위원 후보자가 관계자도 아니고 발언해야 되는 관계자도 아니고 국무위원 후보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석한 거에 대해서 아마 더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제원 의원은 지금 발톱을 좀 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전 최고는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먼저 그 여가위가 경림 상임이다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초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의 어떤 좀 제가 느끼기에 편파적인 어떤 진행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야당 천문위원들이 김행 후보자가 발언하고 해명하는 것을 끊고 좀 들으라고 하면서 호통치는 모습들이 사실 전 좀 눈살도 좀 찌푸렸던 것도 같아요. 좀 들을 필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청문회를 퇴장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는 전 대통령의 인사권을 희화화시켰다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께서 헌법상 인사권을 지명을 하고 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이 과정이 전 헌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퇴장하면서 희화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희화화시킨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김행 후보자에게 사적으로 좀 미안하지만 자진 사퇴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할 때도 대통령한테 명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청문회 자체가 정치 행위다 보니까 이 청문위원들의 어떤 부적격 채택 보고서가 채택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있죠.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런데 최소한 대통령께서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퇴장했는데 청문회가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청문회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뭐 정말 후보 사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여당이 대통령을 너무 외롭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히려 정권 차원이나 대통령의 해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김행 후보자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이것을 방어하는 것도 전 전혀 대통령을 고민하지 않는 여당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생각하고 정권을 생각한다면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하지만 사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좀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한간에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게 여사픽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분관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뒤로 돌릴 수 없다. 그리고 면접 보는 과정에서 면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면접관이 어떤 뭐 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갔다는 것은 뒤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여도 나를 임명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오만함이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말의 것들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그 장관 후보자만의 탓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부터 해서 인사에 관한 어떤 검증, 인사 검증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또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눈높이에서 이 인사 검증을 한 거냐. 당연히 이것에 대한 책임도 지금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말의 상황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도쯤 되면 사실 장관 혼자 물러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인사검증 책임자 자체가 네. 국민들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책임이 있다. 네, 근데 이거 그냥 눈치고 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대통령이 계속 국민과 이렇게 대결하는 이 측면으로 계속 국정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신 스스로가 이 정부에서 뭘 도대체 하려고 하는가 네. 이런 것에 대한 당연히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고 자괴감 드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까요? 엔딩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네. 중심으로 해서 뭐 김행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하겠다, 하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전 이거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이렇게 무단 이탈을 해서 그러니까 공사 구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하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예. 이거 저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보고요. 오죽하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나. 그 법에 대한 입법 취지나 의도를 제가 뭐 폄하하자는 건 아닌데 이런 예. 식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마땅히 대통령께서 이건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임명을 강행한다면요. 청문회를 마쳤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라서 임명을 하니까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그건 정치적 예. 책임만 대통령이 부담하는데 이건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러면 국무위원은 부서권이 있거든요. 그럼 다 이제 국무위원, 국무총리 다 부서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 업무가 추진되는 것인데 무효인 장관을 임명해서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임명한 거하고는 차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르다는 이거죠. 얘기신 신원식 거죠. 후보자처럼 예. 여야가 서로 이제 끝까지 파행이 돼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정치적인 타협이 안 됐을 때는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법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을 지키지 않고 임명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재청권에 대한 범위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국무총리의 재청을 통해서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적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실정법률 위반인데 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봅니다. 이거 중대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도 뭐 정말로 이것은 뭐 김행 방지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임 건의안까지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럼 해임 건의안 다음에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면은 행정부의 법률 무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도 법률을 우회해서 시행령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권분립 침해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헌법적 문제까지 그래서 이것은 불거질 수 있다. 헌법적인 상권분립의 문제까지도 따라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김행 후보자가 예. 오늘이라도 본인의 입장을 공인으로서 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치훈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를? 저는 김행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그릇조차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는 뭐 지금 임명 강행의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 아마 회의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회의 열어서 부적격 보고서라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택해야 된다. 예, 지금 인사청문회가 사실 2000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미채택 사례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이전 정부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이미 거의 문재인 정부 따라잡으면서 아마 역대급으로 더 많은 미채택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사청문회 뭐 무용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제 국가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입법부인 국회가 의회가 좀 견제할 수 있는 이 상권분립의 그 기본적 취지에 아주 그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른 나라들 사례들 보면 심지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도 지금 비슷한 뭐 영국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비슷한 걸 이미 도입해서 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의회의 책임성 강화, 의회의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제도를 어떻게 좀 좋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기 위해선 부적격이라도 채택을 해야 된다. 네. 부적격 보고서를 함으로써 전 오히려 이 정도의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전 윤석열 정부의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분을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송치훈 의장님 말씀은 인사청문회를 종료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종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열어야죠. 좀 지금 네. 이게 지금 네.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상태로는 임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31조 2에 보면요. 이게 뭐 국회 인사청문회법도 있지만 이건 별도의 법에 또 조항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거쳐야 하는데 이거 지금 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중단됐기 때문에 축구 경기로 치면은 심판이 휘슬을 불어도 선수가 그냥 나가버리면 그 보통 어떻게 처리할 거야? 다 실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상식으로 돌아가서 입법자들이
이런 것까지는 상정을 못해요. 너무 예.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으로 돌아가서 이거 이제 법률 용어는 조리라고 하는데 조리로 다 보충해서 해결하면은 쉽게 풀릴 일이다. 저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아수라장이 된 상태인데 어쨌거나 인사 검증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게 청문회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찌 보면 이게 여당일 때마다 내는 법이 있어요. 청문회법을 바꾸자라고 네. 해서 예를 들면 사적인 거, 가족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데서 좀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정책적인 질이나 생각이나 철학, 진짜 가치 이게 뭐 이런 있죠. 것들은 국민 보는 앞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여당일 때마다 그 법안이 제출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런 부분들까지 합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딱 정해져야 대한민국 청문회가 좀 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사이다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단식 후유증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집으로 가는 길에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원이 막판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선거는 보궐선거지만 판이 너무 커져서 양당 결집 선거가 이미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 결집할 사람들은 다 결집한 상태라서 이미 할 건 다 이재명 했다. 대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중도 확장성은 그 누구보다 없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 나타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하겠죠. 네, 민주당 얘기 들어볼까요? 이거는 오늘 이번에 치러지는 건 중도 확장의 선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대표가 더 쥐어 짜내는 듯한 호소를 한 번이라도 해준다면 당연히 이제 이 선거에 그래도 좀 더 나올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직 선거로 지금 이거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 어쨌든 이기든 지든 10% 정도 차이는 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이제 스탠스는 지금 어쨌든 3표가 부족하다. 네. 그 3명을 쥐어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표가 전 집에 가시는 길에 뭐 잠깐 들려서 뭐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주시는 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토요일 날 원래 지원 유세를 하려다가 취소가 됐었어요. 그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무슨 낯짝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느냐. 이 대표는 전과 4범의 10개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 뭐 40억짜리 애교 발언도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도 있었고 김태우 후보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발언하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본인 피의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본인은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 아닌가요? 그래서 사면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그 피선거권만 복구가 된 것이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발언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니 지금 선거 판세가 본인에게 불리하구나라는 걸 저는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김태우 후보자가 모르겠습니다. 그 좀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잘못된 것 같은데 또 특히 뭐 본인이 당선이 되면 서울시장도 우리 당이고 뭐 대통령도 우리 당이기 때문에 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저는 어느 당이든 뭐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저희 당 후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는 아주 옹졸한 지도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저는 글쎄 김태우 후보자가 지금 이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40%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국민의힘으로 갈 생각이 없고 결국 마지막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선회 네. 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근데 지금 미동도 하고 계지 않은 시기 이틀밖에 안 때문에 남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판세도 미동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김태우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저도 네. 뭐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되기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선이 되면 그 자체가 저는 세계 기네스북에 저는 이거는 등재돼야 될 사안 아니냐. 그 왜냐하면 정도까지. 어떻게 되면 귀책 사유가 있던 분이 못 나오면 다른 후보를 많이 공천했다 그러면 달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귀책 사유를 유발시킨 사람이 사면복권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 공천만 놓고 봐도 상권분리 침해부터 정당의 자율성 문제까지 따라 나온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거의 네. 70년대 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한 이제 지금 국민, 사건들이죠. 뭐 국민 무시라는 논란이 계속 따라 나오는데 예. 저는 김태우 후보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수 있냐 이걸 바꿔 말하면은
무슨 낯짝으로 출마했냐. 지금 이 얘기가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김태우 후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본인에게 이건 너무 좀 해로운 그런 예. 발언들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게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글쎄요,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 좀 여당이라든지 좀 뭐랄까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군가 네. 고민하셨을 때 저는 우리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선거는 끝까지 모르는 거고. 그렇긴 하죠. 예, 정말 강서구의 발전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구청장이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 여당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 시간이 다 돼서 라디오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유튜브로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톡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해봤는데 신인규 대표께서 워낙 세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당 소속이신데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우리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얘기해 주셨어요. 나오는 게 당리당략보다는 예. 국가 이익을 우선하도록 헌법에는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당리당략보다는 국가 이익이 더 우선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김태우 후보도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끝까지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고 네. 뭐 민주당도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3표 부족합니다 저희.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 출마의 과정을 국민들이 평가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나온 게 그리고 당선이 되는 게 최초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시 강남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맹영규였나요? 네. 그분이 서울시장 경선을 나온다고 사퇴를 했었어요. 사퇴를 안 해도 되는데 사퇴를 한 다음에 귀책 사유를 만들고 경선에서 지신 다음에 다시 그 선거 나가서 또 다시 당선이 되셨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지금 뭐 민주당이 뭐 방심하거나 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 네. 투표가 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이 제도에 익숙해진 거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편한 제도가 있구나. 사전 투표율이 아니더라도 미리 할 수 있구나라는 이 제도적 친숙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뭐 젊은 층이 많이 나왔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변수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번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은 거에 대한 좀 효과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건 또 최종 투표율까지 봐야죠. 저는 아무래도 그 최종 그 선거일이 보궐선거 이거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휴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좀 먼저 한 분들이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근데 또 무슨 뭐 투표율이 몇 프로 넘으면 민주정당에 유리하고 몇 프로 그런 이하면 해석이 나오죠. 전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미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세가 강하고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연령호가에 기반한 이런 추측들도 이미 저는 486 세대가 지금 586, 686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60대, 50대들의 투표 이 지지 성향도 민주진보로 많이 네. 옮겨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586, 486들이 진보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20대의 그 지지 성향도 예전과 다릅니다. 이 2030들도 무조건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갈라지고 있고 젠더에 의해서도 갈라지고 매우 그 격차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투표율 갖고만 지금 뭐 좀 안심한다거나 뭐 예측을 한다거나 이건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네. 이 투표율보다는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민주당이 좀 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강서구 다녀오신 분도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자주 갑니다. 방송. 저도 한 2번 갔다 왔는데요. 아, 저는 네. 뭐 제가 민주당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계세요. 그리고 김태우 그러세요? 후보에 대한 뭐 관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다는 그런 이 얘기 열망들이 들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부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축소돼서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사면 복권 출마까지 시키면서 대통령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미 대통령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민심의 흐름도 너무 빠르게 나타난 것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럴 정도로 너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국가 자체가. 어. 근데 이 국가 자체가 아수라장 된 것에 대해서
민심을 어쨌든 대통령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예. 그런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막 가서 선거운동하고 양당의 공이 그렇지만 강서구에 살지 네. 않는 저한테도 네.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전국 선거 돼버린 거죠. 저는 네. 상당히 네. 참 이게 한국 정치의 지금 어두운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짚진 않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구청장 선거를 이렇게 대선판으로 치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후보에 대해서 누가 집중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번에는 이제 김태우 후보에 대한 특수성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시즌 3로 지금 보궐선거 치르고 있고 총선의 전초전으로 본다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가 완전히 지금 퇴색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한들 국민의 삶이 바뀝니까? 쉽게 말하면 진교훈 후보 경찰청 차장까지 하신 분이 매우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정치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락공천으로 내리 꽂아가지고 구청장이 되시면은 이분이 다 남의 빚 얻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옹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청장을 세워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진교훈 후보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그냥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 승리 자체가 뭐 반사이긴 거 아마 다 아실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정치권 전반적으로 자성을 해서 정말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민들과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네, 역대급 22.64%의 사전 투표율에 담긴 민심은 이제 본선거 결과까지 보면 드러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하태경 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를 벗어나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왜 이런 선언한 건지 국민의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쉬고 잘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뭐 하태경 의원은 오늘 뭐 제 특집 같기도 한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의 저는 그 지역구 3선을 지낸 부산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로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제발 당에 좀 쇄신이 되는 저도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태경 의원도 그걸 노리고서 아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도 2석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당선되면 그 효과가 있지만 다른 분들, 다른 기득권을 누리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좋게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저는 그 바람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민해볼 부분은 그럼 하태경 의원이 빈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뭐 대통령실 발에 누가 들어간다,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몸풀고 있다, 뭐 실질적인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정말 자기를 던지는 희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 공천으로 다 이것이 퇴색이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게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태경 의원의 그 헌신과 그 결단이 저는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이 이미지를 벗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이 자율권을 갖고 자율적인 당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이 당내 분위기가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자율성을 찾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위축되고 더 대통령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더 위축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 부분은 전 하태경 의원의 진위와 상관없이 좀 그 의미가 잘 구현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김용태 전 최고는 어느 지역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뭐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당의 관계자하고 새로 이제 가시게 될 지역을 나름대로 아마 결정해놓고 잠재적으로 아마 서울 수도권에 출마 선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가 좀 돼 있을 것이다. 예,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미 나름대로 당 내부에서는 아마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선거 흥행 차원에서는 요즘 뭐 언론에서 마포을의 정청래 그 얘기도 나와요. 의원하고도 이제 많이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선거도 흥행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3선 의원이고 4선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물론 마포을이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비호감도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태경 의원이 마포을에 간다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또 명분은 본인께서 이제 서울대를 나오셨으니까 아마 관악에도 좀 명분이 있지 않나. 그 얘기도 있고. 연고적으로 봤을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어쨌든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
예,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하태경 의원이 쏜 이 풍선이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저간의 사정으로는 아마 이 지금 현재 부산 지역구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압력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자꾸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결과 좀 다른 형태의 정치인이었고 내부에서 같은 당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최소한 자기 지역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수도권 험지 출마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박수와 혹은 모양을 좀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랑 싸운다면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하태경 의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영남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안락한 곳을 떠나서 수도권 험지로 중진들이 막 출마해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국힘에서 연출이 된다 그러면 이 혁신 경쟁에서 민주당이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나비의 날개짓 자체가 굉장히 큰 태풍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민주당도 그럼 뭘 할 거냐, 이런 의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아까 신인규 대표가 지적하신 부분,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 부산 지역 불출마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치 시인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겠는가. 분명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뭐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욕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그렇게 험지 출마를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는 그 당시 기억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분이 호남 출마 선언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나 아니면 검사 출신 인사들이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에게 도움이 아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많을 거라 보고요. 저는 민주당도 이거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나비 효과가 돼서 민주당에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 국회에 지금 3선 다선 의원들이 민주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5선 6선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것이 바뀌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설명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본선 경쟁력 얘기하는데, 뭐 예선 경쟁력이나 본선 경쟁력이나 그 지역에서 15년, 20년 하신 분이 유리한 건 당연한 건데, 뭐 그게 내세울 거라고 그것밖에 명분이 없는 분들이 뭘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그런 문화를 따라갔으면 좋겠고, 저는 하태경 의원을 매우 이번 그 험지 출마하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3선 제한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걸 제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게 문화로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사실 지금이야 미국 그 중임제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이후로 생긴 것인데, 사실 미국에서 대통령 중임에 대한 제한은 원래 없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전부 다 관습적으로 2번 정도 했으면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중임 이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문화로서 뭐 박수 칠 때 떠나고 박수 칠 때 좀 더 도전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서 제안하는 것보다 이런 하태경 의원의 좀 이런 신호탄이 좀 더 많은 분들의 이런 그 험지 도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 삼성 그 출마 동일 지역 금지 관련해서 저희 정바세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3선 제한을 동일 지역에 걸어놔도요. 지역구를 교차 세습해가지고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선을 하신 분이 다른 3선 하신 분하고 바꿔가지고 조직을 물려주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꼼수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 충분히 우리 한국 정치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아예 저희 정바세에서는 정치개혁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출직 연한 총량제 같은 걸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대통령 선거만 빼고 나머지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20년이든 25년이든 총량제를 씌워놔서라도 본인의 욕망을 좀 통제를 해야지, 너무 오래 하지 않게. 이거를 계속 풀어놓으면요, 이 정치 기득권을 어떻게 좀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동일 지역 3선 제한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취지를 좀 더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 같은 거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대통령 사당화 우려해 주신 얘기 좀 연장선상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선언을 한 거에 혹시 누군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정말 자발적인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거 대통령과 뭐 어떤 뭐 모종의 예를 들어 얘기가 있거나 뭐 낙선을 했을 때 다음에 뭐 장관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썰들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태경 의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남들이 못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는 네. 그 진위를 자꾸 왜곡시킬 필요는 없다. 전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해운대 쪽에서 이름 나오는 걸 보면 석동현 그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 하시는 분 얘기도 나오고요. 또 지금 그 해수부 차관 하시는 분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천 반지를 한번 보면 그때 가서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다 검증이 될 겁니다.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도 다들 의아했잖아요. 근데 녹취록이 나가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다 지금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공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이제 아마 하마평이 올라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뭐 가서 이제 인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금방 다 알게 될 일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제2, 제3의 하태경이 또 나올 것인가? 저는 하태경 의원의 선택이 굉장히 당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니까 존중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중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민주적인 거거든요. 근데 총량제 제한 그것도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 것이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의원들 보면 10선 뭐 다선 의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결국에는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의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보다 민주적이 저는 부합하다라고 생각되고 다선 의원들이 내 지역구에서 다시 정치를 도전하겠다. 경선 과정과 공정한 공천만 거친다면 저는 그것보다 민주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다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태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글쎄 저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천, 그러니까 보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하는 공천이 중요하다고 요거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김용태 최고위원의 말이 맞으려면 정말 경쟁 자체가 공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원내들은요 후원금도 못 걷어요. 근데 원내는 후원금도 걷고요. 게다가 보좌진 9명이 붙는데요. 조건 자체가 다르다. 아 당연하죠. 그분들은 세금을 받는 보좌진이거든요. 그분들이 네. 지역 보좌관하면서 지역에서 그 의원의 재선 3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편 속에서 이런 욕망까지도 제어를 안 하면요 대한민국 정치는요 절대 안 바뀌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공정한 틀이 만들어졌다는 사회적 합의가 예.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때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 할 네. 필요 없고 자유경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당원 명부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정하지가 실제 않습니다. 여기 경선 계신 자체가 네 분도 그냥 지금 경험하고 여론조사로 계신 또 일인 하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없는데 여론조사를 한대요. 네. 예, 여론은 현역 의원에게만 있는 거고 신인에게는 무슨 여론이 있습니까? 신인 누군지 모르는데 예. 여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토론 하나 없고 연설도 한번 안 하고 정치인을 뽑는데 그냥 인지도 조사로 이 경선을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일단은 그럼 다선 의원한테 너무나 유리하고. 아니 그래서 예, 우리 정치가 예. 지금 다 이렇게 망가져 온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수라장이 지금 된 망가져서. 거는 사실 그런 것이 저간의 사정이 있고 아까 예. 질문이 하태경 의원 같은 이 움직임이 또 국힘에서 나올 수 있을 거냐? 예. 저는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발적이지 않게. 자발적이지 않게. 자발적이지 않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하시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의지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을 사람들만 중용하는 모양새가 지금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지금 가장 역사상 말 잘 듣는 여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예, 그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따로도 전달하거나 그런 것도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수도권에서 나가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은 자발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렇죠.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그런 선택을 밀려서 했든 어쨌든 그 선택은 존중. 네. 그런 선택이 많아질수록 혁신 경쟁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오케이. 네.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영남 의원들을 많이 빼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영입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공천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 수도권에 나갈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나갈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대통령이 지금 내각 싹 바꿔버리고 네. 완전히 지금 일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누가 수도권에 비등비등하니까 내가 나가봐 이런 조건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럴 이 상황에서는 서로가 안락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안락한 자리를 빼내고 그 사람들을 거기다 꽂으려면 이렇게 지금 비자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글쎄요, 정책 저는- 박사님 얘기도 궁금한데 여기 들어보고 갈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인물이 온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지금 21대 국회 21대죠. 그렇죠. 국회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 그 교체 초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회인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혁신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혁신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물로 한계가 있다. 경선이라는 그 공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무슨 뭐 현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보좌진 얘기하시고 뭐 불공정한 경선 경선 자체의 룰인 거고 저는 컷오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인들 최소한 그 공정한 경선 저는 그 불리한 경선조차도 그 새 인물들 신인규 인물들이 정치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жил머져야 할 그러한 저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선 의원들 프레임 있잖아요. 구태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그럼 이 새 인물이 정말 신선한 인물이면 저는 뚫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해요. 구태를 이긴 신인이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인은 전략 공천 당하거나 그러니까 자꾸 민주보다 이제 공천에 대한 룰을 할 때 자꾸 컨셉을 잡는데 저는 보다 민주적인 게 어떤 것인가를 좀 판단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혁명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컷오프 없애달라는 거 동의하세요? 딜레마인 게 컷오프를 또 안 하면 만약에 그 지역에 이 현역 의원에 대한 비토가 그 한 60%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컷오프를 안 해서 후보자가 많아져 버리면 도전자가 많아져 버리면은 그 현역이 되기 너무 쉬워지거든요. 컷오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기준이 보통 여론조사가 되는데 저는 여론조사로서 공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이 과연 공정한가? 지금 사실상 여론조사 지금 조직 관리하는 분들은 전화 받는 훈련하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에게 그 지지 당원들에게 전화 받는 훈련을 하고 심지어 지금 뭐 당원 50% 여론조사 50%면 또 이 일반 여론조사 50%를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으로 자기네 그 기지국의 통신사에 주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조직 관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걸 하고 있는 거냐? 매우 불공정하게 거죠. 악용될 수 있는 제도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이거는 그 개선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이 삼선 뭐 다선 의원들의 뭐 포기 뭐 첨지 출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연관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 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면 국민을 닮은 공천을 하면 됩니다. 국민을 닮은 공천을 지금 민주당이 안 해왔거든요. 그 시스템 공천 엄청 강조하잖아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50대 남성 스카이 출신 법조인들이 주로 될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자신들에게 친한 그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명분 그런 것들에 기거해서 지금 뭐 여론조사를 통한 시스템인 것이지 절대 저는 공정한 시스템으로 보지 않거든요. 말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이건 공정함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주당이 좀 공천 방식을 뭐 조금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부가 마음을 먹고 국민을 닮은 공천을 하는 쪽이 저는 혁신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얘기를 이렇게 뜨겁게 하실 줄이야. 저는 저도 송파구청장 선거를 나갔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가지는 한계를 직접 당해보면 압니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니까 한풀이 같은 건데 거예요. 진짜 그런데요. 이게 정치를 바꾸는데 새 인물에 대한 저도 새 인물이라고 다 좋다는 말은 못 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새 인물도 나눠서 봐야 돼요. 정말 더 권력에 순치돼서 더 나쁜 새 인물이 있고요. 정말 더 새롭고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체율이 50% 이상 되는데 교체가 돼도 더 엉뚱한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요. 정치권 안에 이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쟁이 없이 충성 경쟁만 하니까 그 안에서 교체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수기가 필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갈아서 새물을 떠도요. 계속 흙탕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기의 필터를 바꿔야 되는데 그 필터는 결국 정당에서 공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혁신이 안 되면은 새 인물 매번 바꿔도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정상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새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정치개혁의 저는 화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론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이다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